혹시 사무실에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싶은 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있죠. 갑자기 혼자 삐져서 주변을 싸하게 만들거나 별거 아닌 일에 분노를 터뜨려서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흔히 오피스 빌런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오피스 빌런의 심리를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는 블로그 글입니다. 오, 흥미로운 렌즈요. 네, 놀랍게도 19세기, 20세기 고전 소설인 파리의 노트르담과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해서 말이죠. 잠깐만요. 고전 소설로 오피스 빌런을요? 네, 이 두 소설 속 인물을 통해 직장 내 빌런의 유형을 분석하고 아주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발한데요. 보통 이런 문제는 심리학이나 조직 행동론으로 접근하잖아요. 이 자료는 어떤 핵심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나요? 이 글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거절과 좌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거절과 좌절이요? 네,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가 좌절됐을 때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 반대로 타인에게 투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향성이 빌런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칼날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느냐, 밖으로 향하느냐, 그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와, 듣기만 해도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당신의 직장 생활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생존 전략, 지금부터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칼날이 내면으로 향하는 유형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료에서는 이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등장하는 파블리라는 인물을 소환합니다. 어떤 인물이죠? 파블리는 이제 마을 유지의 아들인데요. 한 과부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흔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과부에게 복수하거나 원망을 퍼붓는 대신에 네, 그녀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잠깐만요. 사랑을 거절당했다고 자살을 한다고요? 이건 그냥 상심이 깊어서 한 극단적인 선택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료에선 이게 일종의 공격이라고 본다는 거죠. 공격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료는 파블리 행동을 단순한 비관이나 슬픔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뭐라고 보죠? 가장 수동적이고 음습한 형태의 공격이라고 정의합니다. 수동적 공격. 말하자면 이런 거죠. 네가 나를 거절했으니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해야겠다. 그리고 내 파괴의 원인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라. 와, 이런 뒤틀린 메시지를 자신의 죽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서운 생각이네요. 직접적인 가해는 없는데 상대방의 정신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소설에서 그 과부는 어떻게 됐나요? 예상대로 비극으로 끝납니다. 파블리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과부에게 돌리면서 그누마를 마녀 사냥했고요. 결국 그녀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파블리의 수동 공격이 완벽하게 성공한 셈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직장으로 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이형 빌런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기획안이 반려되면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며칠 동안 말이 없어지고 네네. 누가 뭘 물어봐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다 제 탓입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불편하고 죄책감 들게 만드는 그런 동료예요. 맞아요. 그들은 나는 이렇게나 괴롭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시하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심지어는 원래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려는 정서적 압박을 가합니다. 나를 망가뜨려서 너를 괴롭히겠다는 그 파블리의 심리가 그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하기가 참 어려운 게 겉으로 보기엔 정말 상처받은 사람 같으니까요. 그렇죠. 괜히 냉정하게 대했다가 나만 나쁜 사람 될 것 같고. 자료에서는 이런 유형에 대한 대처법으로 뭘 제시하나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설픈 위로나 동정이 오히려 그들의 수동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먹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먹이가 된다고요? 네, 그들은 그 반응을 통해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 라고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업무적인 소통 외에
과도한 감정적 교류는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바로 옆자리에서 누가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있는데 모른 척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그가 역시 저는 안 되나 봐요 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요. 네. 이번 기획안에서 A 부분은 좋았지만 B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수정 가능할까요? 처럼 철저히 사실과 업무에 기반해서 대화의 초점을 돌려놓는 거죠. 아하, 그들이 원하는 감정의 무대에 올라타주지 않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대처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객관적 사실 유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되는데요. 네네. 그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때 거기에 동조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오직 결과와 사실에 대해서만 건조하게 피드백하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파놓은 죄책감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핵심이죠.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선을 명확히 긋는 겁니다. 스스로를 파괴해서 상대를 조종하려는 파블리 유형, 그들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피스 빌런 하면 이런 조용한 유형보다는 훨씬 더 시끄럽고 폭발적인 유형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 그렇죠. 막 소리 지르고 남 탓하고. 혹시 이런 정반대 유형에 대해서도 자료가 다루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외부로 향하는 칼날 유형이고요. 자료는 빅토르 휴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에 등장하는 프롤로 부주교를 예로 듭니다. 프롤로브 주교. 굉장히 금욕적이고 권위적인 성직자로 기억하는데 이 인물은 어떻게 빌런이 되는 거죠? 그는 젊고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라다에게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을 느낍니다. 성직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프롤로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성찰하는 대신 아주 손쉬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어떤 해결책이죠? 바로 저 여자가 마녀라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거죠. 와, 자신의 문제를 100%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네요. 자신의 욕망조차도요. 그렇습니다. 그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파괴적입니다. 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저 여자다. 그러니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거나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없애버려야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와, 결국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총동원해서 에스메랄다에게 누명을 씌우고 파멸로 몰고 갑니다. 자신의 좌절감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외향적 공격 유형이죠. 이건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특히 상사 중에 이런 유형이 많잖아요. 맞아요.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무조건 팀원의 역량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지시를 애매하게 해놓고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며 화를 내는 그런 독선적인 리더요. 바로 그 통제광형 빌런이 프롤로 유형에 해당한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이 자료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표현이 있는데 이들에게 타인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내 욕망을 실현하거나 내 불안을 해소할 도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타인을 도구로 본다니 정말 섬뜩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도구가 잘못된 것이지 자신의 계획이 틀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자신의 불안과 불안전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 격렬하게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방어하는 겁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서라도요. 네, 자신의 우월함을 유지하려는 심리죠. 그럼 이런 프롤로 유형의 통제 광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쪽은 파블릭 유형처럼 조용하지도 않아서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처법도 훨씬 더 방어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전략은 아주 현실적인데요. 네. 바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입니다. 기록이요?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거 말인가요? 네, 모든 지시사항, 회의 내용, 업무 요청과 피드백을 반드시 텍스트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아, 프롤로 유형은 나중에 말이 바뀌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구두로 애매하게 지시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쁘면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다. 네가 잘못 이해한 거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아, 정말 흔한 레퍼토리죠. 그때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자 무기가 됩니다. 확실히 이건 필수적인 방어 전략이겠네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기록만으로 모든 상황을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반응하지 않기. 프롤로 유형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분노를 표출했을 때 상대가 주눅들거나 겁먹는 모습을 보면 아,
통제가 먹힌다고 생각해서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그들의 공격은 사실상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라는 셈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바로 앞에서 상사가 소리를 지르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죠?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이때일수록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사무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왜 이따위로밖에 못해라는 비난에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움츠러드는 대신에요. 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미흡했는지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뭐랄까 로봇처럼 응대하는 거죠. 그들의 분노라는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굴복이라는 감정적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흥미를 잃거나 공격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살펴봤네요. 거절과 좌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자기 파괴를 통해 상대를 조종하는 파블리 유형과 네. 타인 파괴를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프롤로 유형으로 나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자료의 가장 큰 가치가 단순히 빌런의 유형을 나누고 대처법을 알려주는 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그럼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와닿네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건 내 탓이 아니구나. 저건 저 사람 내면의 문제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줄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들의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당신을 향해 발현된 것일 뿐 당신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 그게 이 분석의 진정한 효용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도 기억에 남네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푸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파블리 유형과 프롤로 유형, 그리고 각각에 대한 대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유형이 한 팀에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가령 타인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프롤로 유형의 팀장과 네. 그 비난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파블리 유형의 팀원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쩌면 최악의 시너지를 내는 완벽하게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만약 당신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세 번째 팀원이라면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건 아마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겁니다.